여러분이 아는 고흐는 어떤 사람인가요? 귀를 자른 미친 화가, 아니면 별이 빛나는 밤을 그린 천재? 하지만 이건 아주 일부일 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세 가지 사건으로 시작하죠. 첫 번째, 고흐가 배가 너무 고파서 혹은 미쳐서 노란색 물감을 통째로 짜먹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는 왜 독성이 가득한 물감을 먹으면서까지 노란색을 몸속에 채우려 했을까요? 두 번째, 고흐의 대표작 별이 빛나는 밤 속의 소용돌이가 실제 우주의 물리법칙인 난리와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사실입니다. 현대 과학자들도 계산하기 힘든 이 복잡한 흐름을 정신병에 시달리던 고흐는 어떻게 본능적으로 그려낸 걸까요? 이것은 마치 자폐 환자들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과 같은 맥락이 아닐까요? 나사마저 경악하게 만든 이 그림의 비밀, 잠시 후 공개합니다. 세 번째, 가장 충격적인 미스터리입니다. 고흐는 정말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요? 최근 학계에서는 그가 스스로 총을 쏜 게 아니라 동네 불량 소년들의 장난에 타살당했다는 증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1,000억 원의 가치를 가진 그림 뒤에 숨겨진 피와 눈물, 그리고 광기 어린 진짜 인생, 지금 시작합니다. 고흐의 가문은 대대로 존경받는 목사 집안이었습니다. 사실 그는 화가가 아니라 성직자가 꿈이었죠. 벨기에의 아주 가난한 탄광촌인 보리나주라는 곳에 전도사로 파견을 나갑니다. 여기서 고흐의 광기가 처음 드러납니다. 그는 가난한 광부들을 보며 극도의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멀쩡한 옷과 돈을 다 나눠주고 구멍난 가마니를 뒤집어 쓴 채 바닥에서 잠을 잤습니다. 얼굴엔 일부러 검은 탕가루를 묻히고 살았죠. 하지만 교단에서는 성직자가 품위가 없다, 미친 사람 같다며 그를 파면해버립니다.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고흐는 버림받은 뒤 절망하며 외칩니다. 하나님마저 나를 버렸다면 나는 그림으로 나만의 신을 찾겠다. 27세라는 늦은 나이 독학으로 시작한 화가의 길은 사실 거창한 예술혼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복수심과 지독한 절망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고흐의 연애사입니다. 고흐는 평생 사랑에 굶주렸습니다. 헤이그 시절 고흐는 길거리에서 임신한 채 버려진 알코올 중독 창녀 신을 만납니다. 고흐는 이 여자를 집으로 데려와 모델로 쓰고 그녀의 아이를 자기 자식처럼 돌보며 꿈에 그리던 가족을 만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시선은 차가웠죠. 미친 화가가 창녀와 살림을 차렸다는 비난이 쏟아졌고 유일한 후원자였던 동생 테오조차 반대했습니다. 결국 지독한 가난과 주변의 압박 때문에 고흐는 눈물을 머금고 그녀를 떠납니다. 이때의 상처로 고흐는 다짐합니다. 인간 사이의 사랑은 믿지 않겠다. 그림만이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 이후 그의 자화상에서 보이는 그 서늘하고 고독한 눈빛은 바로 이때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지 못한 상실감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고흐의 아를 시절 그림을 보면 미친 듯이 밝은 노란색이 등장합니다. 특히 그 유명한 해바라기. 그런데 여기엔 소름 돋는 의학적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당시 예술가들이 즐겨 마신 압생트라는 독주가 있습니다. 고흐는 이 술을 물처럼 마셨는데 압생트의 주성분인 산토닌은 과다 복용 시 세상이 노랗게 보이는 황시증을 유발합니다. 또한 고흐가 앓았던 간질 치료를 위해 사용된 디기탈리스라는 약초 역시 세상을 노랗게 보이게 만드는 부작용이 있었죠. 실제로 제가 2016년 서울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오르세 미술관 전시회에 갔었는데 후기 인상파 화가인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을 감명 깊게 보다가 전시관이 끝나가는 지점, 그 어두컴컴한 전시실에서 호련히 황금처럼 빛나고 있는 고흐의 정오의 휴식이라는 작품을 보게 되었습니다. 순간 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고 제 몸은 얼어붙었습니다. 수확 후 가득 쌓인 노젓가리의 노란색이 마치 황금 덩어리를 그려놓은 듯 샛노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냥 황금색이었습니다. 파란 하늘과 대비된 그 황금빛 노란색의 노젓가리의 그림은 제가 다녀본 전시회 중에 가장 깊이 기억에 박히는 장면이 되었습니다. 그대로 몸이 얼어붙는다는 느낌이 어떤 것인지 고흐의 정오의 휴식이라는 작품을 보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그는 자신이 본 미친 세상을 그대로 캔버스에 옮겼던 것이죠. 이것이 독창성이 되었으니 비극이 낳은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갱과 싸우고 귀를 자른 사건 다들 아시죠? 하지만 세간에 알려진 것처럼 고흐가 단순히 미쳐서 홧김에 자른 게 아닙니다. 여기엔 두 천재의 지독한 예술적 자존심 싸움이 깔려 있습니다. 사실 고흐에게 프랑스 남부 아르의 노란 집은 단순한 숙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곳에 전 세계 화가들을 불러 모아 예술가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거창한 꿈이 있었죠. 그리고 그 첫 번째 파트너로 동경하던 고갱을 초대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만남은 시작부터 파멸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물과 기름 같았던 두 사람의 예술관. 고흐는 눈앞에 보이는 자연의 빛과 감정을 즉흥적으로 캔버스에 쏟아붓는 스타일이었습니다. 반면 고갱은 기억과 상상력을 동원해 치밀하게 계산해서 그리는 스타일이었죠.
둘은 매일 밤 술을 마시며 토론했습니다. 처음엔 열띤 토론이었지만 점차 서로의 그림을 향해 너는 보는 것밖에 못 그리냐, 너는 가짜를 그리는 거다라며 독서를 퍼붓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결정적 한방. 미친 화가의 초상 사건이 터지기 직전 고갱은 고우의 초상화를 하나 그립니다. 그런데 그림 속 고우의 모습이 가관이었습니다. 멍한 눈초리에 반쯤 나간 넋. 누가 봐도 정신이 이상한 사람처럼 그려놓은 거죠. 이 그림을 본 고우는 전율하며 외칩니다. 이건 나다. 하지만 미쳐버린 나다. 고우는 고갱이 자신을 예술적 동반자가 아니라 그저 불쌍하고 미친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세 번째 면도칼을 든 밤. 결국 1888년 12월 23일 밤 고갱이 아르를 떠나겠다고 선언합니다. 고우에게 고갱의 이별 선언은 단순한 작별이 아니라 자신의 예술 공동체라는 꿈이 산산조각나는 사형 선고와 같았습니다. 극도의 공황 상태에 빠진 고우는 면도칼을 들고 고갱의 뒤를 쫓아갔고 겁에 질린 고갱이 호텔로 도망치자 그 억눌린 분노의 방향을 자신에게 돌리고 맙니다. 그렇게 잘린 귀를 신문지에 싸서 건네받은 여자가 바로 라헬입니다. 그녀는 고우가 자주 가던 사창가의 하녀였죠. 고우는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귀를 주며 말했습니다. 이 물건을 잘 간직해 주세요. 왜 하필 귀였을까요? 당시 프랑스 남부 투우 경기에서는 승리한 투우사가 소의 귀를 잘라 관객에게 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고우는 고갱과의 예술적 전투에서 처참하게 패배한 자신을 도축된 소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아니면 평생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던 자신의 고통 섞인 절규를 제발 누군가 들어달라는 마지막 상징이었을까요? 이 비극적인 사건 직후 고우는 스스로 발걸음을 옮겨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고우는 너무 가난해서 새 캔버스를 살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미 그린 그림 위에 다시 그림을 그리는 경우가 많았죠. 최근 현대기술로 고우의 그림들을 엑스레이 촬영해 본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유명한 풍경화 밑에 전혀 다른 사람의 초상화가 숨겨져 있거나 정물화 아래에 가난한 농부의 얼굴이 숨어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보는 1000억 원짜리 그림 밑에는 가난 때문에 지워져야만 했던 고우의 또 다른 영혼들이 층층이 쌓여있는 셈입니다. 그는 물감을 살 돈이 없어 캔버스를 긁어내고 또 긁어내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1890년 7월 오베르의 밀밭 한 발에 총성이 울립니다. 고우는 배에 총상을 입고 돌아와 이틀 뒤 숨을 거둡니다. 흔히 자살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이상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첫째, 고우가 자살했었다는 총은 현장에서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자살하려는 사람이 왜 즉사할 수 있는 머리가 아닌 고통스럽게 서서히 죽어가는 배를 쐈을까요? 셋째, 당시 마을 아이들이 고우를 미친 화가라며 괴롭히고 총 장난을 쳤다는 목격담이 있었습니다. 최근 역사학자들은 고우가 동네 소년 르네의 오발사고로 총을 맞았고 소년들이 처벌받는 것을 막기 위해 내가 스스로 쐈다라고 거짓말을 했다는 가설을 내놓았습니다. 죽는 순간까지도 누군가를 지키려 했던 그의 마지막 자비였다는 것이죠. 고우가 숨을 거두며 동생 태호에게 남긴 마지막 말은 슬픔은 영원할 것이다 였습니다. 생전에 단 한 점의 그림을 겨우 팔았던 남자, 물감이 없어서 캔버스를 긁어내고 그 위에 다시 그림을 그렸던 남자. 하지만 그가 죽고 6개월 뒤 그의 영혼의 단짝이었던 동생 태호도 형을 그리워하다 뒤따라 세상을 떠납니다. 지금 프랑스 오베르슈르 우아지에는 이 형제의 묘가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오늘날 고우의 그림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가격에 팔리지만 사실 고우가 우리에게 정말 주고 싶었던 건 돈이 아니라 위로였습니다. 나처럼 비참하고 망가진 인생도 이렇게 아름다운 빛을 만들어낼 수 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장 깊게 남은 고우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혹은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고우의 작품은 무엇인지 그 이유와 함께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별이 빛나는 밤의 소용돌이가 고우의 심장소리 같아서 좋아요. 고우가 타살이었다는 가설을 들으니 너무 가슴이 아프네요. 등의 의견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고우를 기억하는 또 다른 빛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놀랍고 신비로운 예술가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